정치권 이슈 살펴드리겠습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시죠. 조경근 교수, 북영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었습니다. 뭐 핵심 쟁점 뭐 정리를 좀 하고 갈까요? 뭐 저는 먼저 세 가지를 봤는데 네네. 뭐 단전 단수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 계엄에 대한 모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부정선거 예, 부정선거. 그다음에 뭐 또 그 외에도 뭐 중국 이제 신원식 안보실장하고는 이제 중국이 저 부정선거에 개입해서 이 네네. 사단이 났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들 뭐 하는 과정. 그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무회의가 이게 실제로 개최된 거로 봐야 되냐 이 부분이 되게 관건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개최됐다면 절차적 하자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명하는 게 저는 어제 핵심적인 관건.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예. 예, 절차를 지켰느냐. 예. 예. 그리고 어제 좀 주목됐던 게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실 뭐 테이블 위에 쪽지에서 뭐 단전 단수 내용을 뭐 슬쩍 봤다. 근데 뭐 대통령 지시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줄타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는 없었지만 그게 관련되는 거는 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진짜 아니 이상민 장관의 눈이 소머즈의 눈이다 보이는 거죠. 제가 저기서 보면 저기 보이는 문건 전혀 안 보여요. 예. 얼마나 눈이 좋으신지 모르지만 그렇게 구차한 변명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상민 전 장관 경우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중앙고 선배고 하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하늘을 가리더라도 좀 세련되게 손을 뻗어서 하늘을 가리셔야 된다. 그런데 저는 하늘을 가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정말 다 빛이 그대로 다 쏟아지는 느낌이 네네. 들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다라고 단언하는 것과 봤다라고 단언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나중에 형사소송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수사가 들어올 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가 이 정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그럼 좋은 머리를 그런 데 쓰시니까 문제가 항상 있는 근데,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재 재판관인 김영두 재판관이 명확하게 그 10한 여분 동안 그 심리를 해가면서 네네. 명확하게 그게 국무회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과정이 저는 되게 돋보이는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 보니까 윤 대통령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진행된 국무회의에 대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뭐 분명히 예를 들면 거수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우리가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아니면 반대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앞에 질문하신 내용과 반응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는 대답을 못하고 다만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조금 안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한 표출은 있었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 자체가 이제 의견을 밝혔다와 아니면은 거수 같은 결정을 구체적인 했다는 다른 절차가 거죠. 있었느냐는 진짜 다르거든요. 그렇죠. 의결을 했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허리게 저는 회색지대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증언들을 했다.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 윤 대통령한테도 부담도 안 주고 자기들도 그 과정에서 명확하게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지 네네. 않은 그런 욕망들이 저는 그 안에서 조금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상민 전 장관은. 네. 그러면 본인이 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헌재 가서 덮어놓고 뭐 이리 다 똑같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고심의 결과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못해서 죄송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차 교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반대해 나갈 수는 없는 거죠. 지금까지
소위 중신 중에 중신이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본인도 좀 문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다 이런 소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다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피해 나가는 그런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과연 헌재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겠죠. 저는 뭐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그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유했다. 이걸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그 동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공감을 했다라면 그냥 떳떳하게 나는 그게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에 모두 동조했다라고 뜻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자기는 빠지고 싶고 대통령은 살리고 싶은 그 사이의 고민에서 국민들만 좀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어제는 전반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그렇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그 윤 대통령 7차 변론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한탄을 좀 쏟아냈습니다. 뭐 박수를 그러니까 그런 쳐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부분이 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가지고 내각의 사람들에게 약간 공유가 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에 갔을 때에 악수를 청해도 외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결국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본인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권을 타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국무회의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임명한 장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러나 이제 그게 이렇게 계엄까지 가는 거는 또 이제 부정적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그 장관설을 늘어놓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한탄을 하더라. 초등학생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는데 박수 안 치고 악수 안 하더라. 그래서 정말 열받아서 계엄했다 이 이야기밖에 더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헌법재판관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유치하다. 그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면 민주당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그러면 정말 윤 대통령한테 악수 안 하고 박수 안 쳤냐. 그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시정연설 할 때 그 무슨 일이 있었으면 그 전날에 민주당에 대한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네.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죠. 어떤 정당이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구 언급 없이 민주당이 마치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렴치하게 한 것처럼 네네.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저는 헌법재판관들한테 전혀 일도는 저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정말 유치한 그런 전략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하겠다. 내가 이 법을 뭐 뒤집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밖에서 동조해주는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강경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이 웬만큼 알만한 분들은 결국 대통령이 정치의 정점인데 네네. 대통령이 본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에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도 또 한편에 크게 그런데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죠. 헌법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 중에 25%에서 30%의 국민은 대통령이 하는 모든 말 은행들을 다 그대로 카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지지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거 참 대한민국 정치의 암울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내일 열리는 8차 변론이 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서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지에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저는 주시겠습니까? 다른 두 분의 증인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고 마지막 조성현 증인이 아마 헌재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내뱉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8차 변론에 헌재에서 그분을 직권으로 이렇게 찍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하는 증언이 굉장히 마지막 결론을 내는데 굉장히 필요한 증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이 명확하게 그런 부분 내란에 대한 지시 부분을 명확하게 아마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보면은 7차는 지시하는 쪽이었고요. 8차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받은 쪽에 이제 정언이 되는 거니까 이 8차 쪽의 정언이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 훨씬 좀 더 자세한
자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들은 사람이고 실행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언이 굉장히 이번 그 재판에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사령관들은 다 지금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직에 있는 이 경비단장 이 증언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재에서 그만큼 좀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죠. 더 이상 그런 의미 없다. 사족은 떼겠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저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헌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재판을 너무 길게 끌어가는 것 자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웬만큼 나왔고 확보가 되고 제대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면 아마 속히 재판을 마무리할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흔혁 헌법재판관 이제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하고 그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해석이 참 다양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탄핵 심판 과정의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13일로 이제 8차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는 과정들은 최후 변론을 듣고 이제 선고하게 되면 아마 3월 초 정도까지도 가능할 텐데 네네. 이 과정에서 이제 마흔익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는 마흔익 재판관이 8차 변론기일에 참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참석 못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들어오면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는 변론 갱신이라고 하는 과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1차부터 7차까지 8차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다시 되풀이해서 복습시키는 거거든요. 재판관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그걸 요청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헌재가 만약에 모든 걸 다 복습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저는 헌재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아마 대안을 찾아서 아주 빠르게 그 복습 과정을 할 수 있는 아마 제안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께 조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9명의 구인 체제로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그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진행된 걸 일단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들어온 한 분에게도 똑같은 정보들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변론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추가가 아니라 다시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한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축소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강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 측의 그 비상계엄 수사 기록에 담긴 검찰 조서가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되는 걸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과 여기에서 한 증언 가지고 하세요. 예? 검찰 조사는 검찰 조사대로 하는 거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명백히 헌재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인정한다 그렇게 봅니다. 네네. 그 현재 윤 대통령 검찰 조서 증거 채택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 2019년에 검찰총장 후보자 때는 피의자가 반대 주장을 동의하지 했죠. 않아도 네, 네. 증거를 제한해서 안 네, 된다. 생각해보세요. 증설 조서라고 하는 게 그냥 검찰이 불러준 대로 적고 도장 찍는 행위 이상입니다. 거기는 변호인이 딱 개입해가지고 명확하게 정말 그 피의자의 어떤 사실관계가 다 들어갔냐 이걸 다 확인하는 엄청난 문서죠. 그 문서가 왜 증거 능력이 없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얘기 좀 해볼게요. 네. 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를 담은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뭐 인권위원회의 역할이니까요. 네. 한편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그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는 참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헌재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자체가 어떻게 뭐 중단을 한다든지 다시 다른 길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저는 헌재가 그 근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와 그 과정들을 다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내용적으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가능성이 있지만 형식적으로는 아마도 뭐 변론기일 정도를 하나 더 주면서 약간 신경 쓰는 척 아마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헌재의 어떤 재판 일정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면 불구속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 예. 네, 그리고 김민전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백골
뇌물단을 자처하는 청년들을 국회로 불러서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의원이지 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갖고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분은 뭐 같은 정치학자고 같이 뭐 얼굴을 맞대고 사신 분이지만 정치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하고는 더 이상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저희들 그 방송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정치학이라도 그 학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정치인 중에서도 그죠. 지금 우리가 안 대한민국 되는 정치를 정치학자 보고 출신의 네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자라고 해서 그분이 되게 다 낯선 것 모든 같아. 걸 알거나 제대로 되거나 바르거나 하는 건 아닌 거죠. 어디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다른 모든 분들은 몰라도 분야에서. 정치학을 네네. 하시는 분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대선 모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난 10일이죠. 공정성장 잘사니즘을 집권 비전으로 제시를 했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 연설? 글쎄 뭐 예, 잘사니즘이라고는 저도 이제 만들어냈고 말하자면 중립적으로 지금 움직여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는 문제이고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조기 대선이 될 거다라고 보는 관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점점 조금씩 그렇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또 일부는 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또 김경수 전 지사나 뭐 그러니까 특히 친문 김동연 같은 지사.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꾸 이제 우경화되어 간다라고 비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그건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비명계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막 하는 것 같아요. 대놓고 하기도 하고. 저는 뭐 또 이제 네. 대표적인 경우가 이낙연 대표가 지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은 이미 밖에 뛰쳐나가신 분이에요. 그분은 네네. 민주당 분이 더 이상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분까지 민주당이 다 품고 나갈 수는 없는 건데 그분이 가장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은 밖에서 민주당을 조금 덜 쑤시고 있는 거죠. 김경수 전 지사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지사 복당하면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김경수 지사도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잘 아마 설정을 할 겁니다. 본인이 제가 볼 갈수 있는 범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하고 만나서 아마 하는 그 행위 자체가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의 지금 주류를 비판하더라도 그 비판이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딱 걷는 선을 그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비판을 하더라도 그 선을 넘지 않는 비판까지는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은 만약에 친문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가지고 친문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계속해서 각을 세워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번 다가오는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 결과가 거의 뻔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을 암아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소위 얼마나 융합을 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관건이 되겠죠. 저는 뭐 근데 단일 지도 체제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충분히 건전한 비판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경선의 이벤트 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 정도 비판은 당내에서 충분히 저는 허용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민주당을 위해서는 좋은 비판일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이렇게 예. 1차적으로는 서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화합해서 같이 손드는 모습을 보여서 그렇게 하면 선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를 거쳐갖고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가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쟁점으로 부상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도 좀 해석이 되면서 여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근데 기본 사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클릭을 하지만 나의 기본은 여기에 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비슷한 스탠스인 겁니다. 주 52시간 같은 경우도 노동 시간에 대한 탄력적 대응. 근데 그런 것들이 반도체라든지 이런 특정 산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주 52시간 자체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선을 걷는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대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양쪽에 다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다 살피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 우경화되는 부분과 함께 또 주 4일제를 하는 것이 이게 융합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될 거냐라고는 결국 또 어떻게 민심이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겠죠. 특히 진보 쪽에서. 네.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뭐 당연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이 없다. 오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을 겨냥한 비난으로 점철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이미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는데 대선에 초입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대해서는 그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잘못됐고라고 하는 것이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대결 구도이니까요. 저는 같은 교수단체인데 교수단체 대표가 그 대표 연설을 통해서 보여준 내용은 명확하게 너무 달랐다라고 봅니다. 예. 제가 볼 땐 되게 뭐 하여튼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여준 거는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대표 연설을 꾸렸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확장성 있는 여당 후보라는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김종인 대표는 더 이상 그 명태균 씨가 옆에 없기 때문에 그 말에 굳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도 왜냐하면 김종인 이분은 본인이 마치 정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잘 아는 분인 것처럼 이쪽으로 오셨다가 저쪽으로 가셨다가 또 지금도 이제 그런 위치를 스스로 놓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한 가지 확실하고 명태균 리스트의 그늘에 가장 좀 자유로운 게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가 한동훈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가치는 이미 옛날에 김종인 대표가 했던 말의 어떤 무게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감으로 느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 무게감 자체는 이전보다는 떨어졌다. 이미. 그래서 그분은 이제 떠나 보내야 된다. 더 이상 다루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자기가 있던 당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튀어나갔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다시 정치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네네. 처음 손을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이분이 정말 이분의 이야기가 옳고 정말 진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다리로 생각해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정치 이슈. 지금까지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과 차재